우리 중간 시험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였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학문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있고 사람의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법은 국가 정부와 상대로 하는 당사자 관계를 주로 다룬다고 한다면 사법 관계, 그러니까 민사법의 관계, 민법의 관계에는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규범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팔겠다 하면 누가 물건을 사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관계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민사법의 관계예요. 그런데 민사법의 관계가 우리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에도 근간이 되는 매핑이 되기 때문에, 모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 거울 효과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민사법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쓰는 법률 행위가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법률 행위에는 민사법에서 법률 행위는 주로 단독 행위가 있고 단독 행위는 유언 같은 거예요. 내가 유언을 하면 유언의 효력은 유언을 하면서 사망하는 순간에 바로 효력이 발생되거든요. 유언에 대해서 누가 상대방이 동의합니다.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가 의사표시가 하나가 쭉 가고 사망이라는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단독행위가 되는 것이고, 통상 민사관계에서는 물건을 팔겠습니다 하면은 물건을 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청약과 승약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 요게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의 의사표시인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반대되는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의 효력, 이게 계약이라고 하고 의사표시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서로 엇발리는 거예요. 물건 팔겠습니다 하면 사겠습니다. 그러면 돈 주세요 하면 돈을 주고 물건 주세요 하면 물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예요. 그러니까 민사관계에서는 법률관계는 주로 계약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적 자치 원칙을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도 말한단 말이에요. 사적 자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그리고 이 개인과 개인과의 계약 관계에서의 자유는 언제 등장하느냐 하면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의 개인주의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등장하면서 개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을, 이제 이건 조금 법학 과목은 아닌데, 저기 로스쿨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개인을 우리가 영어로는 individual을 하죠. 맞나? individual이죠. 예. 요게 보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우리가 개인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이런 개념들을 막 이렇게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이 individual 할 때 DIVID가 뭐냐면 divide 하는 거예요. divide 하면 영어로 쪼개다는 거거든. 영어로 divide는 쪼개는 거예요. 근데 이는 뭐냐면 impossible 하죠. possible이 가능한 건데 in 붙으면은 불가능한 게 되는 거야. 가능한 거에 반대말이 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때도 인도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쪼개고 더 쪼갤 수 없는 단계를 개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집합적인 측면에서의 전체 우리 그 사회 구성인 개념이 아니고 사회의 개념이 아니라 그 구성의 어떤 그 모래알 하나를 보는 개념이에요. 인디비주얼 하다는 뭐냐면은 개체에 대해서 이성을 가진 개체에 대해서 독자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중세에는 신이 지배하는 시대이고 그 신 밑에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사실은 이퀄하고 동등한 존재거든.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개념이라면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개인을 발견하면서 각자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너나 다르다고 보는 거야. 너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같다는 개념이 아니라 호모지니어스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헤테로지니어스하다 보는 거야. 너와 나가 인간이지만 인간이란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너와 나는 개인적인 주체성, 이성이 다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는 이 개인을 쪼개서 본단 말이에요. 쪼개서 보고 개인들이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계약이라는
법학 과목에서는 계약이라는 자유, 그래서 사측 자치 원칙, 계약 자유 원칙, 법률행위 자유치의 원칙이 똑같은 말이에요.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자유권을 중시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자유권, 너가 마음대로 해. 사측 자치, 개인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는 게 사측이거든. 이 사측인 것의 핵심이 되는 게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자유 원칙이라고 해요. 계약 자유 원칙, 사측 자치 원칙, 또 계약이나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는 전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유 원칙. 이 같은 말이거든. 다 자유를 많이 강조해줬다고요. 근데 근대에서 이렇게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불평등의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시장 실패라고 하죠. 마켓 페일러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제 개인이 돼서 또 이제 약간 그 집합적인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어떤 그 개입을 통해서 형식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약자에게는 좀 더 페이버를 줘서 이렇게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법치가 강조되지만 어쨌든 근대 초기에서는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이렇게 법률행위, 특히 계약의 자치,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행위,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사단법인을 설립한다. 법인을 설립한다 했을 때는 이런 같은 방향으로 여러 개의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우리가 법인을 만들자 하는 합의를 가지고 의사표시라는 게 합동행위거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고 전부 다 합해서 뭐냐면은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법률행위라고 하고 법률행위는 조금 더 올라가면 뭐죠?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 된다는 말은 뭐죠? 물이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법률 행위가 된다는 말은 바로 법률 행위가 되는 순간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률 요건으로서의 법률 행위를 배우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법률 행위로서의 계약을 주로 배우게 된다. 그래서 계약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칙, 채권 강론을 할 때 그 계약법이 전부 다 계약법에 가는데. 그리고 친상속법. 여기 이제 민사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약을 하면은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했을 때 계약은 누구한테 들어가요? 그 효력은. 효력은,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 그 계약에 대한 효력은 이 사람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되고 주체고, 이 주체가 되는, 예를 들면 김땡땡이라는 사람한테 효력이 발생되지만은 계약은 누가 하죠? 김땡땡이 머리로 판단해서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피지컬로 하지만은 그 계약의 효력은 김땡땡에게 들어간다. 요 김땡땡을 뭐라고 한다? 자연인이라고 하죠. 자연인. 이게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2개밖에 없어요. 자연인과 법인. 자연인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생명체로 있을 때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요. 자연인은 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되고, 법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법인격을 부여하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2차적으로 만든 것이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민사상 될 수 있고, 이 자연인과 법인을 뭐라고 한다고? 인격을 가진다, 이래요. 우리가 인격이 있다 하면은, 법학에서 인격이 있단 말은 권리, 의무, 능력을 가진다, 이 뜻이 돼요. 그래서 법학에서는 인격을 가진다, 권리, 의무, 능력을 가진다, 권리, 의무, 능력을 가진 사람 누구? 자연인과 법인이 된다. 대부분은 자연인이다. 그리고 2차적으로 자연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합동행위를 통해서 법인을 만든다. 요런 개념을 말해요. 여기 민사법의 큰 틀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림을 제가 그렸죠. 요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법, 공법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법 관계에서는 이렇게 개인과 개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 관계에서는 특별하게 이쪽에 관료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뷰로크라시라고 해서 우리 행정학에서 배우면 막스 베버의 관료제를 배우는 것처럼 조직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조직. 일종의 말해서 법인인 거지. 여기에는 자연인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아주 그게 주로 대표적인 게 뭐죠? 대표적인 게 국가. 국가. 그리고 이제 그 국가가 만든 자치권을 부여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공법인. 이런 것들이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공법상의 권리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간 시험 때 우리가 권리 주체와 그러니까 행정 주체와 행정청을 뭐 구분해 보세요 했는데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뭐죠? 17개 시도와 시군구, 그죠? 시군구 250개인가? 그러니까 200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지자체가 있어요. 시군구가 있다. 구는 뭐냐면 자치권을 가진 구가 있고 자치권이 없는 구가 있지만 지자체가 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권리 주체는 국가, 지자체라는 추상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법인이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법인이 계약을 할 수가 없어. 여기 우리 민법에도 보면 법인의 이름으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액터가 보면은 사람이 있지.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계약을 하고 하지 법인이 뭐 문서화되어 있는 법인격을 가진 종이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에 적힌 도큐멘트에 적힌 이름을 대표자로 해서 누가 해? 밑에 있는 이사가 한다든지 이사장이 한다든지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리 주체이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이름을 빌려줄 수 있어 밖에. 근데 피지컬한 몸이 없어. 국가의 몸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의 몸이. 그 예를 들면 그 경상북도도 자치단체인데 경상북도에 피지컬한 몸이 어디 있어? 그걸 못 움직인다고. 국가를 움직이는 액터는 누가 돼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각부 장관들이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대한민국 정부의 일을 파트로 나눠서 하는 거지. 경상북도 하더라도 경상북도가 종이에 이름은 있어. 그렇지만은 경상북도 종이가 가서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경상북도가 어떤 다른 자치단체와 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법상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위를 할 때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이름은 빌려줄 수 있지만 실제 누가 한다? 거기에 있는 우두머리가 한단 말이에요. 경상북도 같으면 경상북도 도지사 이렇게 한다고. 도지사. 그래서 기말시험에는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어. 이제 오늘 이제 행정행위 또는 처분의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행정청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저 나중에 조문 알려드리겠지만 행정청은 할 때 그 행정청이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행정 주체를 위해서 액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결정해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하거든. 행정청에는 누가 있냐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뭐 각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서울특별시장, 뭐 광역시장, 도지사, 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다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과 행정 주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행정청도 기구지만 행정청을 보조하는 보조기관들이 많이 있죠. 실, 국, 과, 계, 주무관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보고서 공무원이 되면 다 이런 어떤 디파트먼트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주로 행정청을 보조한다고 해서 보조기관이라고 해요. 보조기관. 행정법에 보면 나중에 2학기 때 행정조직법을 배우게 되는데 행정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기관들을 보조기관이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보좌관, 비서관, 뭐 자문기관 이런 것들을 보좌기관이라고 해서 구분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행정주체, 행정청, 행정기관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무엇이 행정청이냐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장자가 붙은 사람들이 주로 장관 이렇게 뭐가 장 있는 거 도장 직인을 갖고 있는 장이거든. 그래서 문제를 볼 때는 객관식 같은 거 문제 볼 때 다음 행정청은 하면 무조건 장자가 딱 적혀 있는 건 다 맞아. 장이 적혀 있는 것들이 대부분 행정청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장이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만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처분의 개념, 행정행위의 개념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행정청의 개념, 처분의 개념을 제가 외우고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조문을 나중에 같이 보시겠지만은 행정행위, 행정처분하면 우리 학자들은 행정행위라는 말을 쓰지만 행정법의 법률 조문에는 행정행위라는 말보다는 처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입법자들은 처분이라는 말을 써요. 행정행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학문하는 우리 학자들이나 행정법학을 전공하는 분들 또는 이제 학생들은 행정행위라는 말을 쓰는데 주로 교과서에서 행정행위가 많이 나오지만
법률 조문에는 행정행위라는 용어를 찾기 힘들어요. 그냥 처분이란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나중에 뭐 이게 이런 설이니 이런 설이니 막 이제 교과서 보면 나오는데 헷갈리기 쉬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처분과 행정행위는 그 유사하다 그러고 보면 돼요. 같다고 해도 그냥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나중에 강의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행정행위와 처분을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물론 시험 문제는 자꾸 다른 데서 낸다고 했지만 일단은 같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조금 더 깊이가 생기면 그때 다른 부분을 이제 찾아보면 되니까 일단 처분과 행정행위가 같다고 보시고 처분의 개념,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뭐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에서의 처분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그대로 적었으면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거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조문이 제2조 정의규정에 제1호 내지 2호에 쫙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요게 이제 문제를 내는 거야. 여기서 행정청이 뭐냐?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거부 기타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처분이단 말이야. 이 처분도 행정행위도 하나의 어떤 그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유사한 것인데 민법에서의 법률행위는 제가 말씀드릴 때 계약이라고 했어요. 두 개의 의사표시,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 합치로서 법률 요건이 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하고 계약이 주로 된다. 그래서 민사관계에서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친 계약을 주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에서는 이게 예외적인 거예요. 주로 뭐가 일반적인 거냐면 단독행위예요. 여기서 보면 뭐예요?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거부잖아. 행사 거부할 때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거부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해서 공법적 효과를 나타내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문서적인 그 계약을 통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공법상 계약도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있는데 공법상 계약은 아주 예외적인 거야. 우리 민법에는 계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단독행위가 뭐 유언이나 이런 것처럼 작은 분야를 차지하는데 공법 관계에 들어오면은 이 계약은 찌그러들고 오히려 단독행위가 확 차지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공권력을 행사할 때, 거부할 때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해버린단 말이에요. 민간인의 당사자 내지는 상대방의 요청이나 의견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행위, 민법상 법률행위와 유사한 행정행위 또는 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행정청이 단독행위와 비슷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민사관계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권력이라는 말하면 제가 항상 권력이라는 말하는데 권력은 폭력이에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보통 폭력을 행사하면은 그러니까 폭력은 근대 입헌주의 국가에서의 폭력은 국가가 독점해 버려요. 그걸 이제 그 사회경영론자들이 그 폭력을 개인 간에 주면 인디비주얼한 개인이 주면은 폭력을 서로 행사하다 보면 어떻게 돼? 서로 싸움박질이 일어나서 질서가 깨지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독점하고 개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국가가 못하게 막아.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폭력을 당했어. 제가 응보주의 원칙에 따라서 제가 폭력을 한 대 맞으니까 나도 한 대 치줄 거야. 못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돼?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를 통해서만 응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권력, 이 공급, 퍼블릭한 폭력이라고 보면 돼요. 퍼블릭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보다시피 공법상 계약은 예외적이고 행정행위 또는 처분을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행정청이 무지막지하게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행정행위 또는 처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세금을 납부하죠. 우리가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는 근거가 되는 게 뭐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금을 납부해요, 제가 소득세를 내든가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거나 이렇게 하죠. 담배 소비세, 담배 사면 또 소비세를 내고 이런 것들이 내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뭘까요? 세금을 낼 때.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책에 썼는데 세금. 재산권이죠. 이게 세금을 낸다는 거는 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국가가 뺏어가는 거야. 국가가 어떻게 돼? 폭력으로 뺏어가는 거야.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안 내면 쳐들어간다는 거지. 안 내면은, 안 내니까 뭐, 형편이 그러니까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안 내면 어떻게 돼? 국가는 강제 집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 내면, 5년까지 참아보는 게, 할때 그 기간 내에 세금을 안 내면 가죠. 그래서 딱지를 붙이죠. 너 물건에. 여기 카메라에 딱지 붙여. 너, 이건 너 거지만은 우리가 뺏어서 팔아서 네 세금 안 낸 거에 보충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국가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세금은 그래서 되게 중요해. 그래서 왜? 내 재산권을 침해한 거니까. 근대에서는 중요한 게 뭐죠? 근대 입헌주의에서의 생명권, 개인의 자유권, 생명권. 내 몸뚱아리에 대한 생명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이동하는 자유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생명과 내 신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내 재산권도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자본주의의 씨앗이 되잖아. 그래서, 차적 자치 원칙,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서 개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전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말이거든.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기 때문에 세금을 뺏어온다는 거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 국민주권 원리에 따라서 국민이 정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가 정하면 안 돼. 행정청이 정하면 안 되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권은 절대 불가침에 걸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절대 불가침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이 세금을 공동체로서 낼 때 어떻게 내야 되냐면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내면 5천만 명이 붙어가지고 세금을 얼마 낼까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결정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표자를 뽑았어. 대표자를 뽑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보내는 것이고 컨그레스 또는 어셈블리 뭐 일본 같은 거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그 의회 조직에다가 법을 만드는 조직에다가 권한을 위임하는 거야. 내가 바빠서 못하니까 너가 좀 해야 전문가가.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입법부를 형성해서 만드는 법을 통해서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세금이라는 내가 돈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 법적인 효과, 납세의 의무죠. 납세, 이거 어려운 말인데,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면은, 고지세를 발송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문제 냈어요. 잘 들어봐야 돼. 세무서가 고지세를 발송해서 납세 의무가 생긴 게 아니에요. 납세 의무는 언제 생긴다고?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내라고 법을 만드는 법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세 또는 지방세법, 세법, 세금에 관한 법이죠. 뭐 근로소득세법 아니면은 뭐 재산세법, 법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법으로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요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조금 공부 깊이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는 어떻게 생기냐? 우리가 그래서 그 헌법 공부하면 어떻게 돼? 조세 법률주의라고 있지. 그냥 그거 우리가 그냥 외웠을 거야, 아마. 1학년 때. 조세 법률주의예요. 여기 시험 문제 잘 어떻게 되냐 하면은 조세 법령주의 하면 안 돼. 틀려. 조세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법률로서만 할 수 있는 거야. 법률이 뭐예요? 국회가 만든 거야. 국회가 만드는 일반 추상적인 규율인 거야. 행정부가 만드는 거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 플러스 행정부가 만드는 명령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법령이라고 표현하거든. 읽다 보면 그 법률 같은 거 읽다 보면 법령에 따라서 뭐 이렇게 나오면 법령 하면 이걸 국회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가 만든 명령을 같이 합하거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조세 법령주의가 아니고 조세 법률주의란 말은 뭐냐면은 조세에 대한 납세 의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의무는 언제 생긴다고? 국회가 법률을 만들 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실질적으로 세금은 내가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통지서가 와야지 낼 수 있어요. 그죠? 법으로 납세 의무가 생겼지만 그 납세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건 누가 해야 돼? 국회가 못 한단 말이에요. 국회는 집행 권한이 없잖아요. 입법부이기 때문에 법을 세우는 권한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몽테스키의 권력 분립 원칙에 법의 정신에서의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가 집행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입법부는 입법만 해야 되고 행정부는 입법을 못 하지만은 만들어진 입법을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가 세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하면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무를 확정 지으면, 그죠? 법률 효과가 생겼어.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률 효과가 생겼어. 근데 그 법률 효과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누가 하냐고. 그럼 국세청이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하죠. 이런 기관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관들이 납세 의무를 실현한다고, 고지서를. 이제 여기 경찰행정학과니까 경찰학과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이 되었어. 자, 그럼 도로교통법에 보면 빨간불일 때는 스탑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데 카메라 찍혔어 보니까. 무인 카메라 단속기 보니까 빨간불인데 차가 씩 지나갔단 말이야. 아반떼 번호가 보이네. 추적하니까 그 소유주가 나와. 그 소유주한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의무는 이미 도로교통법을 만들어서 빨간불에 서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미 이 사람은 법 위반이라는 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경찰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지. 이 사람 신호 위반했네.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6만 원인가? 6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해서 주소지에다가 편지를 보냈어. 물론 이제 그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이의신청 기간 내 별 그게 없으면 어쨌든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했어요. 그럼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는 그 의무가 구체화되는 것이지 이미 그 법에 의해서 의무는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만들어져 있었고 빨간불에 지나감으로써 법을 위반한 순간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찰청에서 체크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은 그걸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행정부가. 그래서 납세 의무는 세법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로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요거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중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 행위가 되는 것은 요 납세 의무라는 것은 의무죠. 의무가 발생했잖아. 이게 법률 효과잖아. 법률 효과하고 이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건 뭐죠? 법률 요건이잖아요. 법률 요건. 이 요건, 법률 효과, 그러니까 납세 의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은 무엇이에요? 세무서의 고지서 발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방세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건 뭐라고? 법률 요건은 뭐라고? 세법. 법률에 의해서 발생한다.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공부하다 보면 헷갈리고 교수님들도 막 그냥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알아둬야 돼요. 조세 법률주의 우리가 막 외웠지. 조세 뭐 법률 조세 법률주의 막 그냥 외웠지만 이게 딴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법률로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 납세 의무라는 법률 효과는 그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법률 효과는 법률이 된다. 국세청장이 고지서 발부가 아니라 고지서 발부는 뭐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엄밀하게 법률 요건은 그 법률이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나요?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또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안정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시점이 필요하니까 헷갈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당연히 이건 헷갈리는군. 교수님 말이 헷갈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 요건 효과 요거 나중에 다시 제가 법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항상 구체적 사실 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은 일반 추상적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박스를 하나 그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적이다. 사건에 대해서는 추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추상적이다. 그리고 일반 추상적이다 말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전체 사람 인디비주얼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이런 식으로 총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람을 일반적이다 표현하고 사건을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건으로 표현할 때 추상적이다 표현을 써요. 아주 그러니까 어떤 제너럴하던 그런 개념이에요. 일반 추상적이다.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사건에 대해서예요. 사람, 사건. 그리고 개별 구체적이다 말은 뭐냐면 개별은 한 사람 말이에요. 구체적이다 말은 한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일반 추상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액시던트에 대해서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이것을 법령이라고 해요. 법률과 명령을 포함한 법령. 법령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문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조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면은 뭐 대한민국 국민은 뭐뭐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의무를 정할 때 어떻게 돼요? 납세 의무를 가진다. 아니면은 뭐 청년은 대한민국 남성은 병력 의무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넓은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뭘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법률에다가 A라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돼. 그거는 위헌이 되는 거예요. 법률에는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김말동이라고 있다. 진짜 김말동이라는 사람인데 법률로 있잖아요. 이 사람 되게 못된 그러니까 흉악범죄야. 예를 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모여가지고 그저께 있었던 이제 인간 말종인데 이 사람 사형시켜야 되겠어.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저기 그 판사 못 믿으니까 김땡땡 사형에 관한 특별법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목적에다가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다 해놓고 이 항에다가 김땡땡을 몇 월 며칠자로 사형에 처한다 해놓고 이 시행일은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었다 쳐. 김말동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국회의원 못할 때 법 만드는데 해가지고 300명 모여서 본회의에 방망이 쳤단 말이야. 자, 우리 최근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극악무도한 일을 한 김머식이에 대해서 김머식이 되게 김씨가 기분 나빠하겠군.
그 김씨 말고 뭐 예를 들면 A씨가 있다 치자. 이 A씨에 대해서는 몇 월 며칠자로 우리가 그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방망이 빵빵빵 치고 이제 저기 국무회에 넘겨가지고 그냥 국무에서도 오케이 해가지고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요걸 뭐라고 해요, 이걸. 이러면은 그래서 요 법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사형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면, 왜 안 될 것 같아요? 법은 입법했고, 행정부가 저기 집행하는데, 그 사형 집행하는 데가 어디죠? 검찰청,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한다. 뭐, 문제될 거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A라는 사람은 뭐예요? 일반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개별적인 사람이잖아요. 개별적인 사람, 한 사람을 말하거든. 특정화된 사람, 특정한 한 사람. 그리고 특정한 사건을 구체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제가 이제 개별 구체적이다. 우리가 교과서에 막 나오면 무조건 구체적 사실, 그러니까 구체,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정 사건을 말하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구체적인 사건이 뭐야? 구체적인 사실이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이 나오면, 구체라는 거는 교수님이 그랬지, 특정한 사건을 말했지. 특정한 사건을 자꾸 떠올려야 돼. 구체적이다는 사실을 읽으면서 구체적인 사실을 뭐야? 구체적인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구체자가 딱 들어오면은 특정한 사건을 말한다고 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입법부에서 A 땡땡을 몇 월 며칠자로 사용하는 임시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 그건 뭐냐면 그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거야. 처분적 법률. 처분적 법률이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 이 처분이 뭐냐면 요게 처분이거든. 요게 구체적인 사실을 법률로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처분적이란 말은 처분과 유사한 법률인 거야. 원칙적으로 처분적 법률은 위헌적 되는 거야. 만들면 안 돼. 처분적 법률은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가끔씩 만들 때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적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때 예를 들면 친일적인 행동을 해서 재산을 많이 늘었어. 우리 조상이. 근데 그 재산을 그냥 갖고 다 보니까 친일 후손들이 엄청나게 지금 땡땡그리 잘 사네. 재산도 많고 땅도 막 그냥 몇십만 평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유산 받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 대한민국 형평이 안 맞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걸 특정해 가지고 그 재산을 환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있어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주 진짜 처분적 법률 같은 경우는 위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못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법률로 만든다. 그러니까 법률 또는 명령으로 만들다 할 때는 도큐멘트거든. 법률이나 명령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종이에 글만 써져 있어. 아무것도 없어. 종이에 글 써져 있어. 딴 거 있나? 행정기본법도 한번 찾아봐봐. 제가 행정기본법 프린트해 왔는데 어디 갔나? 행정기본법 보면 종이에 글씨밖에 없어. 어디겠지? 안 가지고 왔나?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종이에 글씨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법률이라고 해도. 행정기본법에서 제1조에서 종이에 글씨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고 잡히는 게. 그냥 종이에 글씨만 있는 거야. 이게 법률과 명령은 종이에 글씨만 있어야 되는데 종이에 글씨만 있는 건 뭐랄까? 내용이 보면 어떻게 했어? 모든 국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A는 해야 된다 이렇게 적으면 안 돼. A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다음 중 처분이 아닌 것은 하면은 무조건 이거 찍어야 돼. 이 일반 추상적인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처분은 무조건 구체적이거든. 그러니까 행정청이 하는 처분은 뭐야? 구체적인 사실이에요. 일반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일반 추상적인 사실이 아니야. 무조건 구체적이어야 돼. 자, 그래서 개별적인 사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처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일반 추상적인 거는 일단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외우고 그러면 개별 구체적인 거는 처분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면 일반 구체적인 거 있고 특정 추상적인 게 있어. 요것도 처분에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 추상적인 거는 처분 아니다. 이렇게 외워도 그거는 이제 확실해.
다음 처분이 아닌 것은 하면 무조건 일반 추상적인 거야. 일반 추상적인 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거는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원칙적으로 처분은 뭐라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야.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인 경우에 이 처분이 된다.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일반 구체적인 거, 그리고 특정 추상적인 거, 또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일반 구체적인 걸, 일반적인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명령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 처분이라고 그래요. 일반 처분. 일반 처분이라고 하고, 처분은 처분인데 약간 이제 우리가 커피 마시면은 아메리카노가 있잖아요. 에스프레소가 주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커피지. 커피 주세하면 무조건 유럽 가면 에스프레소가 커피야. 우리처럼 막 물 타가지고 먹는 아메리카노, 주서 배부르게 저걸 먹냐 이런 생각을 하지. 무조건 1유로 던져주고 에스프레소 한 잔씩 딱 먹는 거 같이 모닝 커피 한 잔 딱 먹지. 그게 이제 커피야. 우리처럼 막 그냥 이따만한 거 그냥 그 커피 막 이렇게 가지고 마시면은 좀 이상하게 보지. 약간. 어쨌든 그런데 약간 거기다가 또 우리가 물 타기도 뭐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죠? 거기다가 설탕도 타 먹고 어떤 사람들은 밀크도 타 먹고 이렇게 하지. 밀크도 타 먹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처분인데 약간 이제 색깔을 칠하는 거야. 일반 구체적인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게 이런 것들에 이제 얘가 그런 거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왔을 때 집 앞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위험하니까 눈이 내려서 이렇게 쌓이면 눈을 다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세요. 이런 경우가 이제 그 특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집이라는 여기 사는 사람이 특정이 되고 눈이라는 사건을 추상적인 사건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특정 추상적인 거에 들어가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시부터 4시까지는 움직이지 마. 통행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구체적인 일반 처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처분이다 이랬을 때는 무조건 일반 추상적인 것은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처분이 아닌 것은 다음 처분이 아닌 것은 하면은 일반 추상적인 처분이 아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처분이에요. 원칙적으로 처분은 개별 구체적인 거다. 그렇지만 일반 구체적인 거, 특정 추상적인 것도 처분을 확장할 때는 들어간다. 원칙적으로는 에스프레소 커피지만 아메리카노 커피에다가 이렇게 그 밀크 커피, 또 커피로 봐준다 하는 거지. 그 커피를 봤는데, 예를 들면 루이보스차는 당연히 커피가 아니다. 일반 추상적인 거랑 개별 구체적인 거가 차원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조금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리면 이 법학 과목 자체가 일반 추상적인 거거든.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왜냐하면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잡히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안 잡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잡히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